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 더듬더듬 머리맡을 휘저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주 차가운 물을 얼음에 채워 보냉병에 넣은 후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게 습관이 되었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슴을 치며 벌컥벌컥 찬물을 들이켜지 않으면 옆에 누워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남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에 쥐어뜯고 싶은 마음을 누를 길이 없거든요. 3년 연애 끝에 결혼한 지 12년, 그동안 왜 고비고비가 없었겠어요. 남들이 겪는 자잘한 사건 사고가 없으면 그게 어디 결혼이고 가정생활인가요? 시어머니 꼴지레, 시아버지 헛소리, 친정 무시. 그냥 다 시자 붙은 집이니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싸워도 보고 나름 반항도 하고 다시는 안 본다 선언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를 보면서 이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구나. 남의 눈에 이쑤시개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못 본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후부터는 그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집신장수, 고무신장수 엄마 얘기 아시나요? 한 아들은 집신을 팔고 다른 아들은 고무신을 파는데 그래서 그 엄마는 날이 맑으면 고무신 안 팔릴까봐 걱정, 날이 굳으면 집신이 안 팔릴까봐 걱정을 한다잖아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어미라도 자식 입장이 바뀔 때마다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구나 하는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엄마를 보고요. 저한테 6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나도 너무 시집살이에 기가 질렸고 너 사는 걸 봐도 그렇고 며느리 들어오면 일절 시집살이 안 시킬 거야. 지긋지긋해.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그거 아세요?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자신만만한 시어머니가 더 얄밉다는 거요. 본인은 스스로에게 너무 당당하고 떳떳한데 상대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합리적인데 쟤는 왜 나의 진심을 몰라줄까? 진짜 고생 안 해봐서 자기가 행복한 걸 모른다라고 상대를 깎아내리기에 딱 적당한 사람인 거죠. 글쎄,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니까요. 맛있는 거 해서 주고 싶은 거 엄마 마음 맞죠. 그리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싼 돈 들여 좋은 거 장받아가 시간 정성 들여 해놓은 음식 그냥 가져다 먹는 거니까 상대가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겪어보면 실제 그렇던가요? 나름 살림이라는 게 잘하건 아니건 나만의 흐름이 있고 규모가 있는 건데 불쑥불쑥 오는 반찬과 음식들이 반가울 리 없잖아요.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내 취향의 것도 아닌 누가 봐도 아들 취향, 제 남동생이 좋아하는 걸로 그득 채운 보따리가 왜 밤 같겠어요. 몇 번 애둘러 고사하다가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지 올케가 주셔도 잘 안 먹고 쌓아뒀다 버리는 거 스트레스니까 더 이상 안 주셔도 된다고 했다나 봐요. 그리고 김치도 무슨 호텔 김치가 자기 입맛에 더 맞아서 거기 거 그때그때 생김치 사 먹는다고 냉장고에 김치 그득 넣어두면 김치 냄새 때문에 다른 음식도 이상해진다고 싫다 그랬다나요? 세상에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엄마가 그렇게 옳게 욕을 굽이굽이 하시더라고요. 배가 불렀다는 둥, 고마운 걸 모른다는 둥,
시집살이를 안 해봐서 아주 기고만장이라는 둥. 그런데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가져가서 안 먹으면 버리지. 노인네 속 뽑게 굳이 저렇게 말하나 하다가 퍼뜩 제 입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매번 싸주시는 음식 처리하는 게 진짜 곤욕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맞벌이인데 집에서 뭘 그렇게 해먹겠어요. 아침은 간단하게 시리얼 토스트 먹고 점심 저녁 거의 밖에서 다 때우고 들어오는데 냉장고 하나가 터져나가게 음식이 쌓여가니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진짜 스트레스였습니다. 저야 몇 년 그냥 입 다물고 받아오다가 남편이 다이어트 선언하면서 절대 뭐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이후로 그 스트레스를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제가 시어머니 음식으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저희 엄마가 같이 욕하면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아이고 노인네 기운도 뻗친다 진짜. 그게 집에나 맛있지 젊은 애들 입맛에 맞아? 알아서들 먹고 살게 두지 왜 사서 고생을 해놓고 욕은 먹어. 사람의 지혜가 없네. 지혜가 없어. 차라리 돈으로 주지. 에이구. 딸 엄마일 때랑 아들 엄마일 때 입장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 누워있는 엄마에게 그때 엄마가 그러지 않았냐. 엄마도 차라리 돈으로 주라고 했다가 아주 온갖 욕을 다 먹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나요? 여튼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시댁과 날 세우고 싸우는 걸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런데 제가 누구를 욕하고 원망하겠어요. 그냥 그 입장에 놓이면 누구라도 그렇게 변하는 게 당연지사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났더니 일단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뭐라 떠들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딱 하나 끝까지 손톱 아래 가시처럼 계속 불편하고 욱신거리고 때로는 비명이 앙나오게 사람 속을 뒤집는 존재. 시누이만 빼면 시댁은 어느새 제 안중 받게 되었죠. 시누이는 남편과 띠동갑보다 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시부모님 금슬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여튼 그때는 좋으셨나 봐요. 제가 처음에 나이 차이 듣고 너무 놀라서 어쩜 그렇게 다정하실 수가 있냐고 비결 좀 알려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당황하시던지 옆에서 남편도 막 뭐라 하고 시부모님이 눈에 띄게 얼굴이 벌개지셔서 그 다음에는 일절 말을 안 했지만요. 따지고 보니 남편이 21살 때 생긴 늦둥이더라고요. 지금 남편이 45이니 시누이야말로 한창 때지요. 그런데 시집와서 처음 정말 조카인지 시누인지 모를 나이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나무인 건방져도 요즘 애들이 이런가 하면서 넘겼고요. 같이 사는 거 아니니 만날 때만 어이없고 며칠 혼자 씩씩거리면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문제는 시누이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집에 있는 부모님과 정말 미친 개처럼 싸워대다가 저희 집으로 툭하면 치고 들어올 때부터였습니다. 저랑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거든요. 저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주의였는데 남편이 정말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자기 수술해도 되냐고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그것도 결혼하고 몇 달 되지 않아서 수술 얘기를 하길래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주변에 정말 친한 언니랑 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냐고, 결혼하자마자 수술 얘기하는 남자가 어딨냐고, 의심을 해야 된다고 펄펄 뛴 정도로 보편적인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과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로 아이를 원하지 않고 아이가 생길까봐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싫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수술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 수술을 했거든요. 양쪽 집에서도 다 아셨고 워낙 저희 집은 자손에 대한 큰 열망이 없는 집이라 너희 알아서 해라 라는 주의여서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사실 시댁에서 보인 반응이 몹시 의외였습니다. 장남이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수술까지 감행하면 어지간한 부모님들은 펄펄 뛰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다른 거는 다 그렇게 비합리적이면서 그건 또 너희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엄청 합리적인 것처럼 나오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희는 얼결에 딩크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딩크로 살면서 둘만 오붓하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 줄 알았던 제 인생에 뜬금없이 고등학교 수험생 뒷바라지라는 복병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것도 시누이가요. 도저히 엄마랑은 못 살겠다고 밥만 먹고 공부만 할 테니까 오빠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몇 날 며칠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를 그냥 내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식비며 다 될 테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좀 데리고 있어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펄펄 뛰며 거절하려고 했죠. 그런데 글쎄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이 부끄러워 이때까지 오빠 노릇 제대로 해준 적 한 번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오빠 노릇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이죠.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론 또 어이없게 남편의 마음이 이해도 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차 많이 나는 동생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집에 가서도 살갑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시누이가 오빠 오빠 하며 달려들면 다 큰 기집애가 어디 이렇게 콧소리 내며 달라붙냐고 매몰차게 내치곤 했거든요. 어쩔 때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보, 다른 사람들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동생 어떤 놈이 잡아갈까봐 눈에 불을 켜고 옆에서 지키는 기사 노릇 한다는데 당신은 딸뻘인 저 여동생한테 왜 이렇게 쌀쌀 맞아? 가끔 보면 좀 과해. 딸뻘이라니? 요즘에는 이 정도 나이 차 나는 사람 그래도 있어. 내 주변에도 몇 명 있단 말이야. 아니, 내 말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 잘 좀 하라는 거지. 아, 몰라. 난 어쨌건 그냥 좀 그래. 제 어렸을 땐 내가 한창 군대도 가고 여러모로 바쁠 때라 그다지 정이 갈 일도 없었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동생한테 너무 쌀쌀 맞은 것 같아. 그래도 해줄 건 다 해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그러면서 남편이 딱 말을 끊어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시누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이후로 시누이에 대한 얘기 일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우리 집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딱 3년만 데리고 있자고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여기서 거절하면 진짜 천하의 못된 여자가 될 것 같았다는 건 둘째치고 아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얼이 빠졌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얼결에 저는 그렇게 고3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자기 밥만 먹고 공부만 한다 그랬던 그 말은 순전히 다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3년이 정말 너무나 지옥 같았어요. 늦게 끝나는 학원 라이딩도 다 제가 해야 했고 투덜거리면서 맛있다 없다 있는 대로 불평불만하는 음식 시중 다 들어야 됐고 고3 히스테리 왜 제가 받아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고스란히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시누이 때문에 제가 있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질을 낼 때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제 눈치를 좀 보더니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좀 이해를 못 해주냐. 언제까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딱 3년뿐인데 계속 이렇게 유세 떨면 자기도 정말 힘들다 이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함께 살면서 그 3년이 가장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시누이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면서 저희 집에 머무르는 하숙 생활도 3년으로 끝이 났던 거죠. 저 내심 시누이가 재수하겠다고 징징거릴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방대 흔쾌히 가겠다고 하고 시부모님도 재수하지 말고 일단 합격한 데 가라고 지방에 자취방 후딱 구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누이가 눈에 안 보이니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한테 어쩌니 저쩌니 해도 고마운 게 좀 있었는지 시누이 대학 합격 후에 저한테 좋은 가방 하나 사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너무 애썼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몇 달은 시부모님도 저한테 아무런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도 다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을 시누이가 아주 큰 사고를 치며 증명했다는 겁니다. 대학교 가서 첫 여름방학 때 선언하더라고요. 글쎄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상대는 같은 대학 학생이었는데 누가 봐도 정말 어디서 곤궁하게 빌어먹고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고 더 난리가 난 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놈 자식을 없애버리겠다느니 이놈 기집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버리겠다느니 어딜 대학교 1학년짜리 애가 임신을 하나 하면서 진짜 말리지 않으면 큰일 치를 것처럼 펄펄 뛰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의 고집은 정말 황소 고집이었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결혼을 할 거고 아이도 낳을 거라고 벅벅 우기는 거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처음에는 난리 치던 저희 시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시누이 말대로 결혼을 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좀 황당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 인생 빨리 찾아가면 그것 또한 나쁘지는 않겠다 싶어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순탄하진 않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그 남자가 또다시 바람핀게 걸리고 그것 때문에 중내산에 울부짖고 난리 치던 시누이는 아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잃고 나니 그 남자로서도 더 이상 시누이와 결혼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집까지 다 구해놓고 함께 들어가 동거까지 하고 식장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파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고집으로 시누이는 학교까지 그만두고 그냥 다시 시댁으로 올라와서 백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 1년은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 된다며 아무것도 안 하고 용돈 받아 살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생활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희 시댁이 아주 여유로운 집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시누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아닌 게 없었습니다. 대체 저 돈이 다 어디서 날까? 혼자 궁금해하던 그때 정말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 남편 놈이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대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날백수 건달로 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바를 때 대체 돈이 어디서 나나 궁금했는데 그 돈이 제 남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었더라고요. 처음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남편한테 정말 다시 없을 만큼 화를 내며 펄펄 뛰었습니다. 이거는 이혼감이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장 시누이가 샀던 거 다 환불해서 현금 만들어라까지 오만 난리를 다 쳤죠.
그리고 이성을 잃고 신우이에게 전화를 해서 한바탕 퍼부었습니다. 아가씨, 대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가씨 힘든 거 알고 큰일 겪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언제까지나 그러고 살 순 없잖아요. 정신 차려야죠.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빠가 무슨 갑부도 아니고 오빠 돈으로 그렇게 사치하고 사는 거 나보기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와르르 따져 묻자 거기에 대한 신우의 대답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글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빠한테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다 오빠가 알아서 준 거죠. 그리고 우리 남매 사이에는 언니가 모르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사연이 좀 있어요. 언니는 모르는 게 약이다 생각하고 그냥 모르는 척 해요. 그리고 나는 살아보니까 그냥 결혼해서 살거나 이런 것보다 이렇게 혼자 마음 편하게 용돈 받아서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요. 저는 오빠가 제 이런 생활 계속 유지하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어서 의심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오빠 마음이 바뀌면 그건 순전히 다 언니가 우리 남매 사이를 이간질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저 언니 많이 원망하고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움받기 싫으면 오빠한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오빠가 할 수 있으니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 사이에 아무리 대화가 없다 손 치지만 이런 걸로 저한테 전화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언니 예의 아니에요. 예의 차려요. 그렇게 전화하고 끊은 신우이의 말에 저는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 쓰고 똥 싼 놈이 화를 내도 어이가 없는데 이건 또 무슨 사연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남편을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수술을 하고 딱 하나 후회되는 게 있었대요. 자기 욕심에 더 이상 아이 낳지 않겠다고 수술은 했지만 이게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손주에 대한 기대를 모두 뺏어버린 게 아닌가, 너무나 섣부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후회를 할 즈음 조금 어이없긴 하지만 신우이가 임신을 하면서 자기가 채워주지 못한 손주에 대한 마음을 저 아이가 그래도 좀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마음에 빚을 덜듯 좀 고마웠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잘못된 후에 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어떻게 하든 좀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저한테 조금만 이해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나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판단해서 자기 몸 자기가 고집부려 수술해놓고 신우이가 임신했다가 아이 잃은 것이 마음 아픈 것도 알겠는데 그 피해를 왜 제가 봐야 하나요? 거기에 대해 얘기했더니 너무 매몰차다며 오히려 저한테 정없고 매몰차한 여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제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은 사람 말을 해도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매몰차고 싸늘한 여자밖에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난리를 부리니 남편이 조금씩 제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신우이에게 주는 용돈을 조금 줄이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한테 얼마 동안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자기가 이것저것 따로 투잡과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만큼 메웠고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거다라는 계획서를 딱 보여주면서 앞으로 월급과 보너스 건드리지 않고 신우이에게 주는 용돈은 알아서 따로 벌던가 충당하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은 없어서 피곤해서 쓰러지거나 신음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알아서 해라 라고 모른 척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제가 그래도 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도 한번 앵돌아지면 그 마음 절대 안 바꾸거든요. 제가 조금도 물러날 기색이 없으니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시누이의 용돈을 위해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 저와 함께하는 시간에 소홀하면 제가 또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게 있어서 사는 거 2배, 3배로 힘들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누이에 대한 남편의 노력은 그냥 딱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으려나 남편이 어느 날 아주 수심 깊은 얼굴로 저한테 주섬주섬 논의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런 얼굴로 논의할 게 있다고 하는 건 분명히 또 어디선가 사고가 터진 거고 그 사고는 거의 대부분 시누이와 관계된 것일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정신 차리나 싶었는데 시누이가 또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결혼하려다가 파혼한 그 남자랑 말이죠. 그 남자가 아마 바람피던 상대 여자하고 완전히 깨지고 다시 시누이와 만났던 모양이더라고요. 이 멍청한 시누이는 그걸 또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고 만나다가 또 덜컥 아이를 가졌다네요. 정말 같은 여자지만 진짜 이해하기가 힘든 사람인 거죠. 그런데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정말 어이없었던 건 이번에도 또 아이까지 가졌는데 어쩌겠냐 결혼해야지 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 깨진 접시는 반드시 다시 깨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결혼 전에 킨스키라는 취미 생활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일본에 있는 도자기 수리 기술인데 그 킨스키가 깨진 그릇 사이를 옷으로 메꾸고 그 메꾼 자리에 금분이나 은분을 칠하거나 그대로 옷을 드러내면서 마치 깨진 자리가 장식인 것처럼 꾸미는 도자기 수리 기법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깨진 것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저는 어쩐지 그게 예쁘다기보다는 조금 서럽고 슬퍼지더라고요. 깨진 부분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도 맞지만 쓰다 보면 그 부분은 꼭 다시 금이 가거나 그 주변에 잔금이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걸 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깨진 그릇 붙이는 거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한번 깨진 건 또 깨진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바가 있는데 사실 저희 신우를 보면서도 내내 제 머릿속으로 휘감았던 건 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힘이 있나요? 그냥 알았다. 이번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혼을 응원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폭발하는 사건이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글쎄 남편 놈이 시누이 작은 집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대출을 크게 받아 신혼집을 좀 크고 좋은 걸로 구해주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결혼하고 내내 대출금 갚다가 간신히 대출에서 벗어난 게 2달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긋지긋한 집 대출을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데 이 인간이 정말 돌았나 미쳤나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짓 하면 바로 이혼이라고 어깃장을 놓고 남편과 며칠을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냉랭하기 그지없는 며칠이 지나고 속에서 천불이 솟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하나 오더라고요. 무심결에 받았는데 처음에는 자기 누구라고 소개하는 소리를 듣고도 누구인지 감도 안 왔습니다. 주섬주섬 설명을 하는데 어이없게도 시누이와 결혼할 남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기니 할 말이 있다나요? 아니 시누이도 아니고 시누이랑 결혼할 남자가 대체 나한테 할 말이 뭐 있나 싶어 의아해하면서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대요. 더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꼭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는데 대체 이건 또 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첫인상은 배신이 없다죠.
첫 결혼 얘기 나왔을 때 보고 저거 아주 생양아치 사기꾼 놈이구나 했는데 두 번째 봐도 그 인상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마뜩 차는 얼굴로 그 앞에 가서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앉았는데 글쎄 그 사람이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는 말에 오히려 황당한 얼굴로 눈을 꿈뻑꿈뻑하며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아니, 신혼집 좀 처음부터 좀 좋은 집 살겠다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거 뭐 얼마 된다고. 집도 잘 사신다면서 물려받을 것도 많고. 그거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펄펄 뜁니까? 저희가 뭐 10억을 요구합니까? 100억을 요구합니까? 그냥 사람답게 다리 좀 뻗고 살 수 있는 집 좀 없는데 도움 좀 주십사 하는데 그걸 그렇게가 해주기가 싫어요? 이러니까 새엄마에 대한 나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다른 좋은 새엄마들이 피해를 본다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싸늘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저랑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해주고 안 해주고는 저랑 제 남편이 판단할 일이고 저희 시부모님이 자식 결혼에 얼마를 쓰실지 안 쓰실지도 제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새엄마라뇨. 전 그냥 그 사람 오빠의 아내일 뿐이라고요. 네? 그걸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요? 부모가 당신들인데 당신들이 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너무하네 진짜. 아무리 새엄마지만 족보까지 부정하는 건.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빤히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서 얘기하는 거 맞아요? 당신 남편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사고 쳐서 나간 딸이 나랑 결혼하는 여자잖아요. 뭐라? 표정 보니까 몰랐던 모양인데? 야,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난 또 내가 싫어서 딸 자식 집도 안 해주는 못된 엄마한테 일침 놓으려고 좀 나와달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그걸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건 그거거든요. 남편분께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사고를 좀 치셨고 그래서 낳은 아이 차마 키울 수 없으니 여동생으로 입적시켜서 키웠다고. 여튼 친아빠가 그쪽 남편이라고 하던데 자기도 고등학교 때 알았다고. 그때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자기 결혼할 때 집 하나는 꼭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근데 새엄마가 너무 반대를 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던데? 처음에는 이 사기꾼 놈이 누구한테 무슨 사기를 치려고 이딴 얘기를 짓거리나 싶어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얘기를 듣다 보니 뭐가 조금씩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둘 정리되고 짚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남매니까 닮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남편과 신우의 닮은 점들, 그리고 둘이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나타나면 얼른 얘기하던 거 그만두고 서로 말을 돌리던 모습 하나하나 무심결에 넘겼던 상황들이 떠오르면서 뭔가 꿰어지고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할까요? 무슨 정신으로 그 사람과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남편이 귀가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오자마자 딱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집을 해주고 싶어서 안 달란 이유가 여동생을 향한 오빠의 마음이야? 딸을 향한 아빠의 마음이야? 그것만 대답해봐. 그 질문을 하면서 저는 내심 남편이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 어디서 소설을 쓰고 있냐 이러면서 저한테 성을 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혼자 얼굴이 하얘져서 저한테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누구한테 들은 거야? 손발이 덜덜 떨리면서 정신이 아득해져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손이 발이 되게 빌어도 모자랄 판에 글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차피 저희 부모님이 재산 주실 거고 그걸로 우리 노후 살 수 있으니까 신우이한테 기분 좋게 집 하나 사주자고 하대요. 지금 저희 살고 있는 거 팔아서요. 주먹이 꽉 쥐어지더라고요. 바로 얼굴에 날리고 싶은 거 꾹 참고 노려봤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싸움이 오래간 것도 제가 절대 아파트 해줄 수 없다라며 나중에 그 돈 어떻게 갚을 거냐고 했을 때 남편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어차피 몇 년 안에 제가 친정에서 유산 받는 게 있는데 그걸로 좀 충당하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제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부모님 유산을 왜 네가 건드리냐고 왕창 뒤집어 엎었거든요. 이놈 자식이 나랑 살면서 내 부모님 유산 탐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실망이 컸던 참이었는데 이날이 때까지 자기 딸을 동생이라고 속인 것도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감쪽같이 속인 시댁 식구들도 가만두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사서 대대적인 소송을 벌였습니다. 사기죄에 남편이 그동안 저 몰래 대출해서 빚낸 것도 다 재산 분할에 제 손해로 기록을 하고 어쨌건 아주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저희 시부모님은 뒤늦게 그런 거 아니라며 발뺌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저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해봤거든요. 그렇게 제 친정 부모님 재산까지 다 계산안에 넣은 채 자기 딸과 함께 제 뒤통수를 치려고 했던 남편은 이도 저도 못하는 쫄쫄이 거지 신세가 돼서 저와 이혼하고 초라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도 제가 나중에 받을 재산 그것까지 다 자기 인생에 더했다가 그게 싹 사라지고 나니 자기 아빠한테 있는 대로 폐악을 부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주 집안이 콩가루 집안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댁이 있던 쪽은 다시는 놀러도 안 가려고요. 재산 분할 안 해주고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가득 가져올 수 있었으니 망성이지. 안 그랬으면 바보처럼 남편이 동생이라고 속인 그 시누이로 제 노년이 아주 꼬일 대로 꼬인 채 엉망진창이 될 뻔했지 뭐예요. 어디서 어떻게 살건 반드시 불행해지고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속은 제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속이 아주 뒤집어지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안 해본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그냥 하는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사꾼들이 이거 정말 손해보고 넘기는 거예요 라는 말, 어르신들이 이제 그만 죽어야지 한다는 말, 그리고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고 하는 말, 정말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상 손해보는 장사꾼 없고 정말 살기 싫은 어르신 없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그 무엇보다 힘든 일인 거 해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해본 일 없다라는 말도 그냥 그런 류의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안 해본 일 없이 이 일 저 일 다 하는 삶을 살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 진짜로 안 해본 일 없습니다. 하다못해 도박판 한밭집 운영까지 했으니까요. 그거 얼마나 마음 졸이는 일인 줄 아세요? 도박꾼들이 꼬박 앉아서 판을 떠나지 않고 손으로 집어먹는 밥 종류를 먹으면서 도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메뉴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까다로워요. 목마르면 물 많이 먹어야 돼서 화장실 자주 가야 되니까 목마를 만한 메뉴도 안 되고, 손에 묻어서 신경 쓰는 메뉴도 안 되고, 술이랑 같이 먹어야 되니 안주 느낌도 나야 되고, 중간중간 보너스도 좀 받고 돈도 손에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도 불안한 것만 좀 견디면 재료값에 비해 후하게 돈이 들어오는 편이니 꼭 참고 몇 달 했죠. 그나마도 경찰이 덮쳐 후닥후닥 도망가는 통에 애써 마련했던 장비며 재료며 다 버리고 도망와서 결국에는 나중에 제 손에 남은 건 별로 없었지만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집에서 전단지 접는 일부터 시작해서 목욕탕 새벽 청소, 남의 집 도우미, 진짜 돈을 1원이라도 벌 수 있으면 무조건 일을 했습니다. 절실한 사람한테는 절실한 사기꾼도 항상 들러붙는지 그렇게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잃기도 했어요. 저의 간절함을 악용한 사람들로 인해 돈을 못 받고 억울하게 일을 그만둔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래도 푼돈 모아 푼돈이라지만 그래도 그 돈을 모으니 어느 순간 조금씩 잔액이 쌓여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모으게 된 건 다 제 전 남편 때문입니다. 정말 제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밀어놓고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당했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하면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처음 전 남편을 만났던 건 참 어이없게도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야간 시장에서 도매를 하는 장사를 했다 보니 그냥 마음 한편에 어쩐지 지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학생 때부터 워낙 책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물어 한 달에 한 번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 모임에 들어갔거든요. 그 독서 모임을 찾은 사람 중 하나가 제 전 남편이었던 거죠. 거기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저희는 조금씩 친해졌고 연인이 되었고 그냥 평범한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던 저희의 결혼 준비에 끼어든 정말 의외의 복병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나이차 많이 나는 누나였습니다. 어이없게도 그 시누이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도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결혼 생활은 그녀로 인해 박살이 났어요.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였던 분들은 귀가 얇고 남의 말에 쉽게 동요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신에 굉장히 빠져있는 분이었어요. 왜 TV 보면 가끔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온 집안 다 풍비박산 날 때까지 자기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전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제 전 남편 부모님이 살짝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딱히 믿는 종교단체도 없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신 같은 것들을 조금 맹신하는 정도였고 딱히 어딘가에 갖다 줄 돈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돈 문제도 크게 일으키진 않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편은 그런 부모님을 조금 창피하는 쪽이었고 그래서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은 남편의 누나가 전해온 하나의 소식이 화근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도 잘은 모르지만 남편의 누나는 흔히 말하는 신내림을 받아서 어딘가에서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결혼을 한다니 연락이 갔을 텐데 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 전 남편 앞으로 그 여자랑 결혼하면 너는 죽는다라는 말을 시뻘건 글씨로 쓴 종이 하나 보내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너무 어이없고 기분 나빠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고 무시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과 시부모는 그게 걸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를 예뻐라 해주시던 시부모님이 어느 순간 자꾸만 결혼 얘기가 나오면 뭘 그렇게 급하게 하냐며 피하고 남편한테도 아마 누나 말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저희 부모님, 친구들한테까지 다 결혼할 거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고 시누이가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해서 제 결혼식이 깨지는 거 어쩐지 자존심 상해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다 놓고 돌아섰어야 했는데 사람이 한번 눈에 뭐가 씌이면 그런 판단도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제 고집으로 결혼을 강행했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제 전남편이 밖에서 조금만 다쳐와도 시댁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재수가 없어서 남편이 그렇게 된 거라면서 역시 시누이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2년을 안으로 밖으로 괴롭힘 당하고 났더니 이제는 제가 지치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아주 개처럼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일이 다 안 풀린다고 하니 그럼 한번 나 없이 잘 살아보라는 폭언을 있는 대로 퍼붓고 아주 소송도 대대적으로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동원해서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가진 재산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딱히 도드라지는 이혼 사유도 없는 마당에 제 능력과 주제에 비해 너무 비싼 변호사를 썼던 거죠. 결국 이혼은 했지만 제 손에 남은 건 빚밖에 없는 상처뿐인 이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할 때쯤 시누이가 자기 동생과 엮으려던 여자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여자가 아닌 저를 택한 걸로 시누이가 단단히 뿔이 나서 심술을 부린 거였더라고요. 그 말에 노란한 전남편과 그 부모도 밉고 얼굴 한번 못 본 채 제 인생 부순 그녀도 너무나 미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이혼이라도 한 게 어디냐, 이걸로 내 인생 샀다고 생각하자라면서 희망찬 생각을 했지만 어디 삶이 희망찬 생각만으로 유지가 되던가요?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제가 허덕이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화딱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결혼 전에 했던 일과 비슷한 것들, 앉아서 할 수 있는 사무직, 이런 것만 찬찬히 찾다가 진짜로 먹을 걸 살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부모님께 언제까지나 빌붙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빌붙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하든 혼자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그때부터는 진짜 벽에 붙어있는 사람 구하는 종이만 보면 무조건 달려들어가 일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죠. 쉽지는 않았어요. 일단 자기 비관을 하지 않고 일에 충실하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조금만 정신이 흐트러지면 아이고 내 팔자야 소리가 절로 나오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내 팔자가 뭐 어때서 사지육신 멀쩡하게 이 정도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 하늘에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을 되새기며 끊임없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래도 타고난 성정은 성실함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더니 몇몇 사장님들이 좀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저한테 따로 일을 의뢰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이란 세월 결코 저한테는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루도 편하게 잠들어 본 적 없었고
연말연시 명절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엄청나게 아파서 이틀간 물도 못 먹고 노란 위에까지 개워내며 앓았던 걸 빼고는 진짜 하루 3시간 이상 자본 적도 그 이상 눕거나 쉬어본 적도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일하고 나니 그제야 비로소 숨 돌릴 상황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제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방이 여러 개의 화려한 비싼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 2개에 거실 하나 깨끗하게 지어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저 처음에 아파트 입구 들어갔을 때 신발 벗고 발 내딛는 데만 몇십 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발을 내밀었다가 말았다가 손으로 쓸어봤다가 바라봤다가 무슨 건드리면 닿는 보물을 보듯이 그렇게 현관에서만 몇십 분을 서성였어요. 다들 마음에 드는 대로 인테리어 한다, 있는 거 다 뜯어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 꾸밀 거다 하면서 분주한 와중에 저는 그 집 자체가 너무 곱고 고마워서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입주 시작해도 된다는 얘기 듣자마자 바로 초라한 제 월세방짐을 고스란히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밤에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로 옮기고 나서는 그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일을 좀 줄이고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은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일을 정리했던 참이었거든요. 갑자기 제가 엄청 부자에 잘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게 사치가 아니라 저한테는 그냥 그 휴식이 있는 집이 사치였어요. 남들이 보면 아마 웃었을 거예요. 그은한 소파 하나 없이 큰 방석 2개 덜렁 놓여있는 거실. 남들이 다 벽에 벽 크기만한 텔레비전을 매달 때 아주 오래된 작은 텔레비전 하나 거실벽 앞에 장식품처럼 있는 그런 집이 왜 그렇게 좋을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하는 중간중간 청소 도구함 옆에서 쪽잠을 자던 제게 여기는 고대강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귀한 공간이었죠. 그렇게 매일매일 그 집을 쓸고 닦으니 이거는 뭐 피곤한 것도 없고 그냥 실실 웃음만 새어나왔습니다. 하나둘 이웃이 들어오고 다행히 이웃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여서 양쪽 이웃만 좋은 사람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 좋은 사람이 들어와줘서 이웃복도 나쁘지 않다라며 행복해하던 참이었죠. 그런데 제 복병은 양쪽 이웃이 아닌 바로 제 윗집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파트를 살아본 적이 있어야 층간소음 신경을 쓰죠.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가 이게 위아래로 사람이 들어오니 층간소음이라는 게 무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야 살림도 없고 애도 없으니 저희 아랫집이 시끄러울 일은 없었지만 이거는 제 윗집이 아주 만만치 않게 소음이 나는 집이었습니다. 저도 거의 집에 없고 밤늦게나 들어와서 잠이나 자기 때문에 사실 낮에 시끄러운 건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낮에도 그 집이 그렇게 시끄럽다는 건 그 사람의 옆집, 즉 제 윗집 위의 옆집이 저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시끄럽지 않냐고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제가 집에 그렇게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 10시, 11시쯤 들어와서 잠만 자고 새벽에 다시 나가고 그래서 잘 몰라요. 밤에 몇 번 시끄러운 적은 있었지만 낮에도 그렇게 시끄러워요? 말도 마세요. 저희 완전 노이로제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울면서 엄마 이 집 그냥 팔고 이사 가면 안 되냐고 할 정도면 말 다 했지 않나요? 게다가 말도 안 통해요. 그리고 집을 한번 가봤는데 얼마나 이상하게 꾸며놨는지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는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요? 얼마나 이상하게 해놨길래
막 무슨 무당집 같아요. 시뻘건 거 얼룩덜룩하게 사방팔방 늘어뜨려 놓고. 여튼 저희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집 내놓을까 봐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온 건 아닌데. 아니에요. 큰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해요. 그런데 저도 집에서는 잘 없는 편이라 혹시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어색하게 이웃을 보내고 나니 더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신경을 써서 그런가 그날부터 유난히 소음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절정은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에 정말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저랑 어울리지 않게 커피 한 잔 내려서 딱 앉았는데 어디선가 천장이 부서질 것 같은 꽹과리 소리가 마구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꽥 소리를 지르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야? 라고 두리번거렸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윗집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그래 잠깐 뭔가 조작하다가 소리가 커졌겠지, 곧 줄어들겠지 이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리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도 참다 경비실에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딱 저기 좀 시끄러운 집이 있어서요 라는 얘기가 끝나자마자 저희 윗집 얘기를 하며 거기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던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더니 글쎄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얼마 전에도 이웃이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내가 한번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글쎄 문을 열자마자 그 집주인이 나한테 소금을 뿌렸어요. 재수없게 와가지고 말 시켰다고. 당장 꺼지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소금을 맞은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온갖 저주와 폭언까지 들어서 내가 아주 그 집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경찰한테 그냥 연락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구나. 이거는 내가 가도 진짜 뭔가 해결이 안 되겠구나 싶어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너무 시끄럽고 힘든데 가면 싸움이 날 것 같다. 와서 좀 도와줄 수 없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제가 연락을 하고 주소를 얘기하니까 경찰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저희 윗집인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셨냐라고 했더니 이미 몇 번 자기네한테 신고도 들어왔고 가가지고 주의도 줬었는데 개선이 안 된다며 일단 신고 들어온 건 접수하겠다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해봐야 크게 개선될 일은 없겠구나라는 걸 말이죠. 아주 단단히 잘못 걸린 거죠. 어이없게도 시끄러운 소리는 밤에 8시, 9시가 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결국 밤에 10시쯤 되었을 때 저는 잠이라도 자야겠다 싶어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겼죠.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멈추면서 벌컥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온통 얼굴에 까맣고 빨간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노려보더니 딱 한마디 묻더라고요. 뭐야? 저 다른 게 아니고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데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있을까요? 뭐가 시끄러워? 이 주변에 워낙 더러운 기운이 많아서 내가 너희를 다 살려주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들 떠들어? 너희가 더 시끄러! 그게 아니고 여기 공동주택이잖아요. 같이 살면서 서로 지킬 건 좀 지켜야죠. 다른 이웃들도 다 시끄러워하는데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하시면 사실 좀 곤란하죠. 층간소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지금 네가 나를 협박하는 거야? 제가 아무리 좋게 말해도 그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가만히 훑어보다가 갑자기 비릿하게 웃더니 현관에서 무언가를 번쩍 들어올려 저한테 확 끼얹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온 복도가 울리게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앞에 우수수 떨어진 건 소금은 소금인데 뭔가 불구죽죽한 소금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를 보면서 기운이 너무 더럽고 재수가 없어서 그냥 소금으로는 안 돼서 닭 피에 절인 소금을 뿌렸다는 거 있죠? 너무 소름이 돋고 끔찍했습니다. 이 여자랑은 더 이상 뭔가 말을 섞는 게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에 후다닥 집으로 뛰어내려와 입었던 옷을 다 빨래통에 넣고 몇 번씩 샤워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몸에서 닭피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찜찜한 밤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여자의 횡포는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한마디 한 것이 트리거가 되었는지 아주 대놓고 더 시끄럽게 굴더라고요. 이웃에서 항의하는 것도 소용이 없었고 경찰이 와서 하는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파트인데 사람들이 하나둘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집값도 처음에 분양받았던 것보다도 훨씬 떨어졌고요. 당연히 내놓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서 점점 빈집만 늘어갔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어졌습니다. 제 평생이 다 들어간 곳이고 앞으로 노년 생활을 이곳에서 할 생각이었는데 그 여자 때문에 모든 게 다 꼬여버린 느낌인 거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참 어이가 없는 게 분명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한테 뭔가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내가 가해자가 되는 어이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참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에 저는 마음의 병까지 다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이웃들 간에도 처음에 인사하며 서로 행복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만나면 대체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만 서로 얘기하면서 날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웃들의 사이도 예전과는 점점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떠난 사람도 많아지고 이웃과의 정도 사라지고 제가 꿈꿨던 행복한 노년은 아주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경찰한테 연락을 해봤자 그거는 그냥 이웃끼리 알아서 해결하셔라 라는 대답이 날아오기 시작했고 경비 아저씨는 몇 명이나 그만두고 다시 그만두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답답하고 억울한 시간만 계속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너무 집이 시끄러워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겠다 싶어 밖에 나가서 천천히 동네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뭔가 익숙한 실루엣의 사람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살 썩고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그 모습을 기억 못할 리가 없잖아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거의 20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그 구부정한 어깨와 웃을 때마다 뭔가 체념한 듯한 혹은 좀 비열한 듯한 그 입술은 제가 잊을 수가 없죠. 제가 죄 지은 것도 없지만 일단 그 얼굴을 보니 소름이 돋아서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숨죽여 모른 척 나를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누구랑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귀에 익은 거예요. 처음에 전 남편을 발견했을 때는 어둠 속에 누구랑 같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까지 볼 정신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약간 귀에 익은 것 같아서 용기를 끌어내 조용히 전 남편의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세상에, 저희 윗집 그 여자인 거 있죠? 아니, 저 두 왼수가 어떻게 같이 있지라는 생각에 손발이 다 덜덜 떨려왔습니다. 둘은 모를 얘기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두 집에 50씩 줬어. 꼭 줘야 해?
그래야 탈없다잖아. 여튼 몇 집만 더 내보내면 되니까 수고 좀 해. 다른 데는 그래도 옮길 마음을 먹는 것 같은데 아랫집에 아주 질기고 무딘 년이 하나 있어. 뭐라도 붙여야 나갈 것 같은데. 혼자 살아? 조만간 네가 필요할 수도. 여튼 나 간다. 수고해 누나. 그렇게 전 남편은 제 윗집 여자한테 알 수 없는 얘기만 주고받고 쓱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그 어떤 단어보다 마지막에 한 한마디, 수고해 누나. 누나라는 말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건 남편의 누나라는 사람인데 그 여자가 제 윗집 그 여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에 사실 충격도 좀 받았지만 분노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둘이 뭔가 꾸미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지난 세월이 억울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일도 다 그만두고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나간 이웃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내 이사 가기 전에 혹시 다른 일 있었냐, 뭔가 윗집이랑 얽힌 게 있었냐 캐물었더니 다들 동일하게 하는 대답이 자기 때문에 이사 나간다고 들었다. 미안해서 그러니 이사비라도 좀 보태주겠다라면서 50만 원씩 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병 주고 약 주나 싶어서 안 받으려다가 어차피 다시 볼 사람 아니고 이사 나가는 마당에 안 그래도 억울하고 한 푼이 아쉬운데 이거라도 받아야지 싶어 다들 돈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더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소음으로 잔뜩 감정생에 나가는 사람한테 자기 때문에 이사 나가는 것 같으니 미안하다고 돈을 줍니까? 이거 뭔가 수상해도 엄청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근 한 달에 걸쳐 저는 그 여자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는 못하죠. 사람도 사고 제가 몰래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이 억울함과 절박함이 뭉치니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탐정된 줄 알았어요. 어쩜 그렇게 미행도 잘하고 뒷조사도 잘하는지 아주 중간에 이게 혹시 내 천직이었나 싶을 정도로 몰두해서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어쨌거나 그렇게 뒷조사를 한 결과 한 달 정도 후에 제게는 꽤 많은 정보가 수집되었습니다. 제 전남편과 그 누나라는 사람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단체가 사람들을 모아서 의심받지 않게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 어디 시골에 수련원 같은 거를 세워서 사람들을 모으지만 요즘에는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우르르 여러 채 빌려 함께 머물게 한다네요. 즉, 그 사람들이 머물 공간을 위해 기존의 사람들을 빨리빨리 내보내야 했던 거죠. 하필이면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 동이 타겟에 걸린 거였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나가게끔 층간소음이며 각종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면 일단 나중에 뒷말이 나오거나 다른 소리 하지 않도록 이사비를 쥐어주는 거였습니다. 대체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곳에 제 전남편과 그 누나라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 끼어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걸 알고 나니 더더욱 저는 제 집에서 이사를 나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서로 이사를 나가더라도 아주 큰 돈 받아서 나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죠. 그날부터 저는 굳건히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어요. 어떤 시끄러운 짓을 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고 위에서 온갖 난리를 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결국 며칠이 지나자 그 여자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안 시끄러워요? 요즘에는 참을만 한데요. 그냥 음악도 음악이다 생각하니 들을만 하고 그냥 적당히 다 참을만 해서 살고 있어요. 이사 같은 거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아우, 제가 이사를 왜 가요? 제가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저 절대 이사 안 가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것저것 불편하고 시끄럽고 힘들 텐데. 괜찮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어디 주택 가서 살았겠죠? 저는 그냥 여기서 적응하면서 살려고요. 제가 그렇게 나오자 그 여자가 몹시 당황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단체에서 언제까지는 어떻게 해라 라고 지령을 내린 시간이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다가와도 다른 집은 다 집 내놓고 나갔는데 저만 꼼짝을 않고 있으니 마치 재개발할 땅에 알박기 한 사람인 것처럼 제가 불편하고 싫었을 게 뻔했습니다. 결국에는 저한테 혹시 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말해라. 자기가 이사 나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눈을 땡그렇게 뜨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사를 왜 그렇게 윗집에서 원해요? 저희 집에서 뭐 하시게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아닌데 사실은 그러더니 저한테 작전을 바꿨는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 운을 좀 볼 줄 아는데 저한테 남자 운이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랑 올해 안에 결혼을 해서 신혼집으로 옮겨야 대운이 트인다나요? 그래서 제가 제 평생 남자 운이라고는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남자복이 있겠냐며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 수 있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이 여자가 내가 극구 반대에서 쫓아냈던 자기 옛날 올케라는 걸 모르고 내 전 남편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누구냐고 사진 좀 볼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제가 뭔가 걸려들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제 전 남편이 혼자 멋진 척 다 아는 얼굴로 거기 사진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척 좋다며 언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혼자 다 뒤집어 엎을 작전을 짰습니다. 어디 한번 둘이서 얼마나 당황하는지 제 눈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체 너희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원하는 게 뭐냐라고 캐물을 생각이었죠.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한 그날 그 장소로 저는 팔리지도 않은 집만 내놓고 전전긍긍 다른 데서 고생하고 있는 기존 이웃 사람들에게 모두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고 모두 그 자리에 몰래 나와서 상황을 좀 지켜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었죠. 다들 팔리지도 않는 집 내놓고 밖에 나가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앞뒤 안 가리고 달려와 참여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소개팅 아닌 소개팅 자리에는 동네 사람들이 3, 4, 5 다 모여 몰래 고개 숙인 채 여기저기 자리 잡은 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가서 일부러 들어오는 입구를 등지고 앉았어요. 딸캉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그녀와 제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두리번거리다가 제 앞으로 와서 꾸벅 인사를 하던 그 순간 전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나 앞에 있던 컵의 물을 그 사람과 그 옆에 누나에게 쫙 끼얹고 뺨부터 한 대씩 올려붙였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퍼붓기 시작했죠. 이 사기꾼 년놈이 어디서 다시 사기를 치려고 감히 날 만나러 오려고 해? 너희가 미쳤구나. 너희 입으로 빨리 다 불어. 대체 나한테 남자까지 소개시켜주려고 해서 그 집에서 나가게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모든 걸 고백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그제야 주섬주섬 전 남편이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자기네가 그 집들이 꼭 필요한 무슨 단체에 있는데 그 단체에서 처음에 우르르 분양받으면 그것도 의심사고 비싸고 이렇게 사람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고 안 팔리면
집값이 헐값되니 그때 좀 저렴하게 여러 개를 사드리려고 했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제가 돈 주고 알아냈던 정보와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전 남편이 제 앞에 얼른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있잖아, 이것만 좀 도와줘. 그 집만 나가면 우리가 보상할게.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 진짜 중요한 일이라 어떡하든 잘 해내야 돼. 새 집으로 옮기는 비용이랑 이사비 그리고 당분간 살 생활비까지도 다 줄 테니까 제발 집만 내놔줘. 부탁이야.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한테 그런 흑막이 있는 걸 안 순간 아마 기존에 집 내놨던 사람들도 매물 다 걷어들일걸? 그랬더니 제 앞에 있던 전 남편의 누나가 비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참을성 없고 멍청한 것들이 무슨 수로 알고?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그냥 돈 몇 푼이라도 챙길 수 있을 때 얼른 말 듣고 집 내놔. 시세보다는 조금 더 쳐줄 테니까. 지금 거기 집 내놓은 사람들 너무 많아서 매물 많아서 집값 떨어진 거 몰라?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렇다네요. 어때요? 그냥 계속 거기 사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과 그 누나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은 얼굴로 두리번거리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속인 채 등 돌리고 335 앉아있던 그 가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저희 이웃들이었으니까요. 다들 다가와 한마디씩 매섭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집을 헐값에 사려고 했냐? 너희 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담합해서 아파트 가격을 내리려고 한 행위니 이거는 법적으로 충분히 따져 물을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길래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손을 번쩍 들어 올려 전 남편의 뺨을 후드려 쳤습니다. 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가 아니라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열받으니까. 어디서 사기꾼 연놈이 나타나서 잘났다고 뚫린 입으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 너 그리고 내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가만 안 둔다. 아주 인생 전체를 박살내서 노년을 아주 괴롭게 살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평소 큰 소리 내지 않고 조곤조곤 말하던 제가 그렇게 화를 내며 버럭버럭하는 걸 처음 봐서 그런지 전 남편이 조금 기가 죽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앞에 놓여있는 쟁반으로 머리통까지 한 대 후려갈긴 채 바로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동산에 내놨던 모든 매물은 싹 집주인들이 다 걷어가 버렸어요. 숨은 의도가 있는 걸 안 이상 자기네들이 끝까지 싸우면 싸웠지 절대 헐값에 집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다들 단단히 결심했거든요. 오히려 며칠 지나지 않아 헐값에 집을 내놓고 이사간 건 제 윗집이었습니다. 사람들 눈피해 집에 꼼짝도 않고 있다가 야반도주했지 뭐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나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복은 없어도 이웃 복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랑 잘 맞고 조용하고 좋은 분들이어서 아주 뒤늦게 이웃 복이 팡팡 터진 삶을 살게 되었죠. 사실 그날 이후 텔레비전이나 기타 다른 영화에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활동시키는 이상한 단체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제 전 남편과 그 누나가 떠오르곤 합니다. 저와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지만 지금도 어디선가는 비슷한 짓을 하고 있을 게 뻔하니까요. 왜 악인의 말로란 항상 이렇게 시원하게 끝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끝나는 것인지 시원할 필요도 없어서 그런 걸까요? 여튼 저는 새 아파트에서 좋은 이웃들과 지금은 아주 기분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온통 뒤흔들었던 그 남매만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